LTV라는 건 대출 과정에서 담보로 잡히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비해서 대출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한도와 연관돼 있는 지표인데 국내 4대 은행이 이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유해왔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 공유가 왜 문제가 됐으며 공정위의 제재 이후 변수는 어떤지 류선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일단은 이 사안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한 약 3년 만에 결론이 나왔죠. 예, 정부가 칼을 빼든 지 3년 만에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곳에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 4대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내린 결정인데요. LTV는 부동산 담보물 가격에서 은행이 얼마까지만 가치를 인정해 대출을 내줄지 정하는 기준이죠.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LTV 관련 정보를 최소 2년 이상 수시로 교환했다고 봤습니다. 각 은행의 담보 인정 비율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 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은행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인쇄물 형태로 정보를 받아와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 파일에 입력하고 받아온 문서는 파기했다는 겁니다. 또 은행들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정보 교환을 이어가도록 관련 인수인계까지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LTV를 공유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네, 은행들은 통상 이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LTV를 정하는데요. 이 비율을 높이면, 즉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 고객 유치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회수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고요. 다른 은행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비율을 낮추면 고객 이탈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대출금 회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끼리끼리 비슷하게 LTV를 맞춰서 원래는 경쟁에 썼어야 할 비용을 줄였다, 이런 구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부동산 종류나 소재지별로 적용되는 개별 정보를 그대로 받아 다른 은행이 국내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LTV 계획 일체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경쟁사가 광진구에 있는 A라는 상가에 LTV를 60%를 적용하고 B라는 공장엔 40%를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알 수 있었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들의 LTV가 타행 평균과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비슷하게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4대 은행의 LTV는 평균 62%로 비슷한 수준에 수렴했는데요. 이는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7.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적발한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였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 경쟁 제한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입니다.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또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은행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LTV를 주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빌릴 때 좀 더 많은 돈을 원하니까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는 은행을 가서 돈을 빌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선택권을 없앴고, 네, 이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봤는데요. LTV가 낮아지면 원하는 만큼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 여력이 없는 이들이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란 겁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진 못했는데요. 왜? LTV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개별적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출하기 어려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보다는 교환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벌하는 게 이번 제재의 목적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연관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류 기자가 지금 처음 이야기한 은행의 총 과징금이 2,720억 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거론되던 과징금보다는 많이 액수가 줄었어요. 원래는 조 단위 과징금이다, 뭐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과징금이 나온다 맞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액수를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는데 공정위는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습니까? 네, 이 담합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게 공정의 설명인데요. 이 경쟁 제한적 정보 교환 담합을 금지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인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를 법 위반 행위 기간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그 기간에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 주택담보대출 등 정부 규제가 적용된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예. 네,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으로 과징금은 각각 매겨졌는데요. 하나은행이 800억 원대로 제일 많았고 나머지 은행들도 500억 원에서 600억 원대로 매겨졌습니다. 과징금 산정에 감경이나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징금을 받게 된 은행들의 반응도 좀 들어봐야겠죠. 예, 일단 과징금 규모만 두고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줄긴 했는데요.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에 은행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슈가 불거진 때부터 은행들은 이 정보 교환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였고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안전 선례를 남을 수 있다는 그 우려,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들을 고민할 단계이긴 합니다. 은행들은 한두 달 내로 의결서가 나오면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에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수순이라는 건데 공방의 향방은 어떻게 예측이 좀 됩니까? 예, 아무래도 이 정보 교환 담합 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보니 결론이 쉽게 예측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수년 이상의 지난한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정보 교환이 담합에 이를 정도로 의사의 합체까지 이르렀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LTV 수준이 인위적으로 조정되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은행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등 경제적 후생이 저해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 실천 등 이 투자 계획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은행의 위험 가중 자산 RWA가 늘어나는데 이건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전성 방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투자나 대출을 늘리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더욱이 주요 은행들은 이번 LTV 관련 제재 외에도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사태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제재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은행들이 LTV를 공유한 방식을 보면 온라인으로 쉽게 서로 공유를 하지 않고 문서로 받자마자 바로 파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은행들도 약간 문제가 되는 자료다라는 인식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많이 보신 기사 주로 우리 일상과 많이 연관돼 있었습니다. 대출을 비롯해 물가와 소비 등이 필요한 정보들 많이 찾아보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기사입니다. 저금리 시기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한 이들의 주택 매물이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매 건수는 28만여 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전국 경매 낙찰 금액도 역대 최대인 17조 원에 넘었습니다. 자세한 배경을 분석한 기사 많이 보셨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부담입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이 금리 인상과 소득 둔화를 동시에 맞으면서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초저금리 시절 취급된 5년 고정금리 대출들이 최근 변동금리로 전환되거나 금리가 재산정되는 시점에 도달하면서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난 차주들이 경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사업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주택 경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입지에 따른 철저한 양극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서는 유찰이 반복되고 있지만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핵심 입지는 투여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통상 집을 사고 팔 때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경매 낙찰 물건은 관련 법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낙찰 후 즉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투자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기사에 자영업자가 잠시 언급되죠.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이 많다는데 자세한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3분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취약 자영업자 사주는 41만 8천 명으로 2년 사이 2만 9천 명 늘었습니다. 내수 침체에 2024년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도 100만 명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업계가 할인폭을 확대하며 가격 경쟁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차 구매 문턱이 낮아졌다는 소식 많이 보셨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보급형 전기 세단 모델 3 스탠다드 가격은 4,199만 원, 국고보조금 168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할 경우 실구매가는 3,900만 원대로 웬만한 국산 중형차 가격 수준입니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중형 전기 세단과 SUV 모델을 최대 940만 원 인하하며 가격 경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르노코리아도 전기 SUV 세닉 구매자에게 최대 800만 원 상당의 자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소비 심리가 좀 무뎌진 부분이 실제 좀 할인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을 다시 넓히고 판매량을 늘리고자 하는 제작사의 의지.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할인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에 최대 590만 원, 아이오닉6에 최대 55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아도 대형 전기 SUV EV9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 상당을 할인해 줍니다. 국고보조금과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할인 혜택은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넘습니다. 5천 얼마짜리인데 저희 회사에서 작년 생산 분야여가지고 300만 원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300만 원 할인 받고 서울시 보조금을 600 얼마 치면 1,000만 원 넘게 할인이 되겠죠.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비아디는 가격 접근성을 확 낮춘 2천만 원 초반 전기차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과 중저가 전기차 출시가 이어지면서 전기차 구매 문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 지원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팔고 전기차를 사면 정부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지원금 30만 원을 시 예산으로 추가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생의 최초 전기차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필수가 된 지 오래죠. 식곤증을 쫓기 위해 커피는 마셔야겠고 그렇다고 매일 사 먹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니 저렴한 카페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저가 커피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소식 많이 보셨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메가 MGC 커피와 컴포즈 커피, 백다방, 더벤티 등 4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컴포즈 커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백다방이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저가 커피를 이용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건 역시 가격으로 37%로 나타났고 불만 사항 1순위는 커피의 맛으로 41%가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바나프레소는 새해부터 1,800원이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000원으로 올렸고 하이오 커피도 2,000원대인 카페라떼를 3,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저가 커피뿐 아니라 커피빈도 최근 일부 커피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 올렸습니다. 국제 원두 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1년 사이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고환율 기조와 물류비 등 상승 영향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커피 업계의 가격 인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가격 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쫑쿠라고 하죠. 두쫑쿠 대란의 편의점 CU는 지난 19일부터 두바이 디저트 가격을 평균 16% 올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텔 뷔페부터 신발, 명품까지 가격이 안 오른 품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가격 인상 자제를 주문하는 정부의 협조 요청에도 업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잇따라 가격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지갑 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기사였습니다. 지난주 JB금융지주에서 부회장이 9일 만에 생겼다 없어지면서 많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개인적 사정이었지만 지난 19일부터 본격화된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 특별 점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상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인물은 역시 부회장보다는 회장이죠.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지난 2019년 취임해서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3연임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차세대 후보군도 골동품이 된다고 지적하며 거론했던 기간이 6년인데 김 회장은 이번 임기를 채우면 9년 회장이 됩니다. 게다가 지난 2024년 연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습니다. 당장 노조의 반발도 있었고 당시 만 70세를 넘기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정관을 선임 당시에만 70세 미만이면 된다고 고치면서 1957년 1월생인 김 회장에게 맞춤 개정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점검 과정에서 특히 이 점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국내 1세대로 평가받는 토종 사모펀드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주인이 바뀝니다. 창업주인 도용환 회장이 보유한 지분 13% 중 11%를 2대 주주에게 넘긴다고 공시했습니다. 2대 주주는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미리캐피털입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비교적 신생 행동주의 펀드로 2023년부터 꾸준히 장래 매수로 스틱 인베스트먼트 지분을 확대하면서 도 회장 개인보다도 많은 13.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스틱인베 측은 이 회사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다면서 성장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는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매각의 또 다른 이유는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에 있었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온라인 파트너스의 공격도 받고 있었는데 이에 도 회장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미리캐피털로 경영권을 넘기면서 은퇴를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특히 하이브 투자를 성공시킨 것으로 유명한 운용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형 펀드입니다. 일련의 상황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성과와 기업 가치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이후의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창업주의 퇴진 자체로도 최근 몇 년간 세를 급격히 불린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한 사례 중 하나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